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오늘은 2017년 6월 1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수능시험에 앞서 치러질 6월과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두 차례의 이른바 모의고사 중 하나인데요. 이번 모의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1등부터 몇 등까지만 1등급이 아니라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절대평가를 두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시험이 너무 쉬워져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게 그 요지이죠. 예를 들어 대학들은 변별력을 갖추기에 보다 어려운 형태의 영어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영어로 변별력을 가려내기 어려우니까 수학 쪽으로 사교육이 몰린다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별력, 이 말은 곧 학생들을 줄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늘 강조하죠.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도 안 한 절대평가 이야기만 나오면 변별력부터 이야기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 제도는 다 좋습니다. 자유학기 제도, 선생님들의 서술식 평가, 수행평가 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더 큰 문제겠죠. 대학 수학능력평가, 말 그대로 그리고 본래 취지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대전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전교조 대전지부 최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가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땜빵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찌질한 놈과 기꺼이 말을 섞으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재능 기부를 해주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입니다. 네, 아니 어쩌다가 이 기자들의 무덤 속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예, 저에게도 새로운 세계인데요. 네, 이런 새로운 도전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초심이 제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간절한 오래 마음을 가지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그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와 관련된 지역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요.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형태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학교 기간제 교사를 보면 초등학교에 109명, 중학교에 473명, 고등학교에 642명이 기간제라는 불안정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 영양, 사서 등 비교과 교사들이 기간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인력 중원을 과목별로 하는 특성 때문에 정규 교원을 쉽게 발령낼 수 없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육아휴직한 종교사 등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채용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에 기대가 크며 이들이 정교사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 또는 임용시험 합격자와의 갈등 이런 문제가 아직 있어서 이게 아직 정확한 답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 복지 부분이 좀 높아져 갖고 휴직도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메꿔주는 역할들을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큰 대전제 중에 하나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정규직화 되는 거는 뭐 비단 급여나 아니면은 뭐 계약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교단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선생님을 은근히 좀 무시한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또 교사님 선생님이 정교사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한 구분을 또 아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그 임용고사를 합격하신 분들하고의 형평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용고사에서 뽑는 숫자를 늘리면은 그럼 해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임용고사라는 표현도 사실 조금 말하기 좀 그래서 저는 임용시험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뭐 이렇게 고사 어떤 시험에 어떤 공직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등급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아니, 근데 정식 명칭이 교원 임용 고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썼던 거고요. 네, 우리 나중에 이 프로그램 잘 되라고 고사나 한번 지내죠. 네, 그런 의미의 고사는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출연연 쪽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육계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직 안개 속이라는 의미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이는 지금 대덕연구단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대전일보 보도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25개 출연 연구원 근무자가 15,9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23%인 3,700여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기관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4%, 한국한의학연구원 3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6% 등 30%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연구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4, 5년 목표를 진행한 다음에 또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고용 안정성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원의 고용 형태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기간제, 단기간 계약직, 결정직, 위촉 연구원, 박사후 과정 등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정규직 전환할 대상일지 이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다고 합니다. 또 출연연의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많을지 여부는 정부 수탁 사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늘어나는 그걸 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제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하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간에. 그럼 서로 간 어떤 연대 의식 같은 게 좀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그리고 직급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갈등이 생기면 아마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 니들끼리 싸워봐라라고. 그러니까 연봉을 1억 받는 분하고 연봉을 2천만 원 받는 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에는 그나물의 그 밥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기 사실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처우라든지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공감 그리고 힘을 보태주는 노력들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 문제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네, 안전성 논란을 빚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시민검진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원자력시설 안정성 시민검진단은 어제 한국원자력연을 방문해 원자로 재가동 일정을 묻고 앞으로 검증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시민검증단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 내진공사 참여 작업자들이 누적 선량치가 얼마나 나왔는지, 피폭 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함께 자리했던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내진 설계로 하나로의 지진 대응 능력이 얼마나 향상된 것인지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문제나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파이로 프로세싱 안정성 여부를 시민검증단이 차츰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자력연 하나로 원자로는 현재 가동 준비 중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미 원자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검사는 오늘 16일 마무리되는데요. 검증단은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자력연은 어제죠 31일 오전 2시께 시료 채취를 위해 반입했던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잔여량 23드럼을 월성 원자로로 반환했습니다. 이것은 2월 15일과 22일 들어왔고 시료 채취 후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자력은 뭐 그 환경운동 단체에서는 핵이라는 용어를 더 써야 경각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네. 주장을 하시는데 하나로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 내진 보강 설계한다고 해서 막 구멍도 뚫었었고요, 그렇죠? 무스츠크로 공법인가? 네네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방사성 폐기물 묻은 것 같고 냇물에서 빨래도 했었다고 하고 그 막 내 그 폐기물 같은 거 어떠한 그런 검수 작업 없이 버리고 반출하고 그리고 그 일하신 분들 급여도 몇 달 밀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엄청난 문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검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점점점 이제 줄여서 없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 세계에서 이런 대도시 안에 이런 핵 관련 시설이 있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153만이 거주하는 한 복판에 원자력 연구용이 있지만 원자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고 발생만 제외하면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원자력 연 안에서 사실은 이미 발생했다는 의미겠죠. 네,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판도라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상이긴 하지만은 그게 실제 지난번 일본 동일본 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었고. 네. 근데 검증단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종의 마찰도 좀 있었다면서요? 예, 저는 이 소식이 사실 조금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읽으면서요. 이건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그 네. 기자님 사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예, 우리 후배 기자인데요. 혹시 뽀샵 한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실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 네. 대전 지역 대표 미인 기자를 강은산에서 그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뭐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날 시민검증단 첫 회의부터 사실 현장에서 고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사선 폐기물 무단 폐기,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관 부실 의혹 이런 걸 지금 확인하려고 시민검증단이 그 내부에 들어갔던 건데요. 그 검증단 책상 위에는 출입자 서약을 요구하는 A4 용지가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연구원 방문 중에 득한 중요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의 협박인데요? 네, 그래서 시민검증단 모두는 같은 의견으로 이 같은 서약을 거부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종이에 서명한 검진단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랑의 서약도 아니고 뭐 괜히 민형사상 뭐 이렇게 처벌 뭐 소송 이런 얘기 들어가면 사람 겁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확인을 하고 뭐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걸 시민에 알려서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증단의 역할인데 이런 걸 어떤 정보를 얻었다고 그걸 알리면 책임을 묻겠다. 이건 사실은 검증의 의미를 많이 깎아버리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게 뭐 귀도 막고 뭐 눈도 가리고 이런 식의 검증은 사실은 뭐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고 요식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보여줬던 원자력 연구원의 어떤 그런 그 행태들을 봤을 때 불신을 하기에는 충분히 그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스러운 눈이 갖는 걸 굉장히 부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첫 대면에서 첫 회의에서 어떤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를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걸 밝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대면에서 기선제압은 성공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우울한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번엔 좀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자체가 세종시로 옮기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자체가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게 옳다는 방향이라는 입장입니다. 입법기관의 수장이 국회의 완전한 이전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본원을 옮기는 일은 대역사이고 내년 6월 목표 개헌 논의에 이를 잘 녹여내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건국 네. 뭐 의회가 이제 그 근거지를 옮기는 거니까 상당히 네.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해 갖고 이 세종시가 예전에 이제 행정 수도가 되지 못했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냈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른바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개헌에서 그걸 좀 고치려는 노력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개헌특위에는 이미 지금 충청권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의 박병석 의원, 그리고 이상민 의원, 그리고 청주의 변재일 의원, 논산 계룡 금산의 김종민 의원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에는 대전 정용기 의원,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 등 6명이 활동 중입니다. 연초 구성된 개헌특위 1차 활동 기간은 이달 말 종료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가정하에 20일간의 공고, 60일간의 국회 의결을 검토하면 개헌 논의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봤을 때 국회에 그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개헌특위 의원들의 역할이 더 커진 것인데요.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여러 아젠다가 있겠지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기한다는 이 부분이 핵심 이슈입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개헌 문안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를 넣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국민 여론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달린 셈입니다. 김종민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그리고 정용기 의원까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수도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반가운 소식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 기사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뭐 막연하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오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게 이득이지? 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연히 기분 좋고 뭐 정치권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발전하고 뭐 이런 생각도 말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걸 따져보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좋다 환영 와야 된다 뭐 여기에만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지금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 아니면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의 뉴스는 지금 부동산과 연결되는 게 많아서 땅값 상승과 연결지어서 이런 뉴스를 다루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4대강 하기 전에 한반도 대운하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와 그럼 좋을 것 같다 따져보지도 않고 뭐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다가 나중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또 대전에 이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금도 세종시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좀 고민이 또 함께 필요하겠죠.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잖아요. 네.
그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그 DC 안에는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네. 그 행정 수도 기능을 한 도시 기능하는 곳을 벗어나면은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지역도 암울하고 범죄도 많고 좀 무서운 동네로 바뀌거든요. 순식간에. 뭐 뉴욕 같은 경우도 맨하튼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거길 딱 벗어나면은 좀 무서운 동네들이 나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적어도 이게 도시 기능에 있어서 우리 대전이나 아니면 충청 쪽이 세종 말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뭐 주거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십시오. 뭐 성심당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전 분들이라면 한 번씩 먹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대전 성심당 튀김소보루. 튀김소보루. 부추빵이었던가요? 부추빵, 네네. 네, 부추빵. 뭐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빵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기사 대전일보 기사인데요. 대전 성심당 대전역 안에 성심당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리를 옮기거나 철수될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 대전역점이 지금 대전역 중축공사와 관련해서 그 위치를 옮겨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레일은 역사 중축 후 판매시설과 식당 등은 모두 3층에 입점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2층에 위치한 성심당 대전역점은 위치가 바뀌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대전역 안에 새로운 위치의 성심당이 들어가려면 공개 경쟁 입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부산역에서도 부산의 명물인 삼진어묵이 재계약을 하지 못해 철수한 사례가 있어서 대전에서도 대전역 안에 있는 성심당이 다른 곳으로 과연 옮겨서 역 안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우리 대표 뭐 향토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저도 KTX역 그 대전역 그 타러 가보면은 그 앞에 줄 서서 이제 그 튀김소보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죠. 한번 세봤어요. 이렇게 한 몇 분 서 있으면서 몇 명이 줄을 섰고, 그러니까 1분당 몇 개 정도가 팔리나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예전에 한번 역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상당하더라고요. 그때 계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점에서 파는 것보다 거기서 파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여기가 처음 낙찰받을 때 1억 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에 하면 지금 이런 낙찰가가 1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이 어떤 완전한 공개 입찰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향토 기업을 우선권을 주기 위한 제한 경쟁 입찰이었다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입점하려는 경쟁이 그렇게 세지 않았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토 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향토 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도 나고 또 그 기업의 사회적 그런 책무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과연 얼마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성심당 1억 500만 원이면은 하루 이틀이면 그거 다 뽑을 것 같거든요. 그 장사되는 거 봐서는 하루 이틀이면 뽑을 것 같은데. 상가거리에서도 그 정도 1년간 임대료는 그 정도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대전역이면 사실 대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죠. 그리고 지역의 향토 음식이나 뭐 기업이 성심당 말고도 많을 테고, 그쵸? 뭐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할 그럴 문화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독과점이라는 거하고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심당이 지금 뭐 코레일하고 이제 이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코레일의 대부분 사업들은 코레일 유통에서 담당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코레일 유통이 예전에 혹시 기자님 그 홍익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기차를 많이 이용한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차 안에서 뭐 자자 오징어 땅콩이 있어야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에 다 홍익회가 붙어 있었어요. 홍익회가 이제 그 재단법인이었고 원래 설립 목적이 철도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다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순직하신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아니면은 그분들의 생계 곤란을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었어요. 그 홍익회가 오늘날의 코레일 유통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건데 여기가 엄청난 독과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역산에 있는 그 스토리웨이라는 편의점 있죠. 그거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자판기 사업도 국내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역사에 가면은 네. 보통 자판기 음료수 하나씩 빼먹는 거는 어떤 생활이죠. 예, 그런데 과연 거기서 거두는 엄청난 이 독과점을 인한 수익이 네. 뭐 직원 복지나 이런 걸로 가는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보다는 들리는 뉴스로는 그 철도 노조 성과연봉제 관련해 가지고 파업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부당 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네, 같고. 최근에 판결도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누구를 위한 코레일 유통인가, 누구를 위한 계약인가, 그리고 성심당은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꼼꼼히 따져봐야 이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은 첫날이라고 하는지 저하고 별로 각을 안 세우시네요.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당이 글쎄요 그 코레일 유통과 연결지어서 성심당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네. 우리가 서울역이나 부산역에서 가서도 간혹 성심당 빵 가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아,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왠지 뭐를 좀 자부심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몇 번 서울 갈 때 이렇게 사다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야, 이분들이 또 드시면서 그냥 드시겠나? 이거 대전에서 사왔다. 그런데 대전빵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움이 네. 그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랑스러움에 생긴 수익들이 우리 지역 사회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제주는 누가 하고 뭐는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공익적인 공간에서 어떤 그런 수익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기자님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셨는데? 아, 예, 오늘 좀 즐거웠고요. 사실은 좀 넥타이 풀고 지금 하고 네.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어떤 팟캐스트란 특성이 있으니까 좀 네. 넥타이 풀고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장난을 딱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굉장히 넥타이 풀어서 좀 가볍게 한다고 한 게 이거였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사기와의 전쟁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 사장과 함께 보험 사기와 교통사고 사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의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한 장재환 기자의 요즘 모닝 이슈. 대전 충청 지역 최고의 언론인,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독한 독설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이슈 당사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 방송은 청취자분들의 재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사기 사례들을 참고하여 약간의 픽션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으며 이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2부입니다. 오늘 목요일 2부 코너 대세를 굳혀가는 중이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기 사례를 통해 사기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기와의 전쟁.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1호는 빠삭하지만 늘 사기를 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를 갑자기 까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 방송을 통해 언제 수배당할지 모르는 저희 방송 사상 최초의 구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네요. 구속이 아니에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예 아직 뭐 구속 안 당하고 출연하신 거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 청취자분들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두 분 모시고 공개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누군지 궁금하다고. 예 그래서 실루엣으로 이렇게 싹 가린 다음에 한번 공개 방송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데 사람들이 좀 들으러 올 것 같으세요? 좋죠. 일단은 전 반대입니다. 일단은 출연료 문제하고 그런 것을 합의된 다음에 저기 김 회장님 그 매니저가 박 사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다 계약 끝나고 다 지급 다 완료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설사 받았어도 제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으세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 가져.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이번 주는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 내린다? 뭐 자해공갈단에서 주로 쓰는 말 같은데. 저도 그거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도 아마추어로 좀 해봤습니다. 진짜요? 자해공갈을? 자해공갈 말고요. 보험 사기. 보험 사기. 네. 부업으로서? 네. 그래요. 우리 자해공갈단 이야기 나왔으니까 두 분 혹시 자해공갈단을 경험해 보신 적 혹은 목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친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자해공갈단에 의해 당한 겁니까? 아니면 자해공갈 단원이었습니까? 당했죠. 당했다고요? 제가 그때는 술을 먹고 있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네. 이게 다 들키는데. 네,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건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이렇게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리려고 했었어요. 음주운전. 아이들이라 하면은 뭐 초등학생? 아니 이제 고삐리? 한 20대 초반 애들. 20대 초반. 애들이 이 입모양이 보니까 거칠어서. 입모양이 어땠는데요? 저 개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내렸어요 제가. 네. 차에서 내렸는데 순간 내가 음주지. 차를 다시 타려고 하니까 걔들이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했죠. 뭘 당했습니까? 둘이었었는데 이 아저씨 음주운전이다. 네, 거기서 한 놈이 제 차 그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턴해서 가고 있었고 한 놈은 나를 붙잡고 있었고 턴하고 가고 있는 애가 갑자기 눕더니 112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다닥 도망갔어요. 그랬어요. 네, 막 밀치고 도망갔는데 걔들이 제 차를 놓고 아니 차를 끌고 차를 끌고 네, 음주 상태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제 차량 넘버 번호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들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없다. 이창명? 그렇죠. 거의 유사하죠. 예. 근데 이창명 씨는 무죄 판결을 일단 받긴 했었고,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저는 음주는 빠졌는데 폭력으로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네, 때리셨어요 혹시? 걔들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자기들은 맞았다. 증거가 없으면은 근데 폭력이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 맞은 상처라든지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끊어왔죠. 걔들이 2주짜리를. 아니 그러니까 2주짜리를 아무리 끊어와도 내가 때렸다라는 어떤 증거가 제가 안 없으면은 때렸다고 해도 네. 이제 2대 1이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이. 그게 이제 경성 큰마을 아파트 그 사거리였었는데 뭐 CCTV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도 아니라고 계속 항변을 했지만 그럼 쌍방으로 처리를 하겠다 경찰이. 쌍방으로 벌금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진단서를 끊어왔기 때문에. 어디가 다쳤대요? 팔목을 그 차 밑에 싸우다가 그 밑에 자기가 긁혔다. 한 사람의 주장을 긁혔다. 긁혔다. 긁히면 2주예요. 우리나라 의사들도 이래서 돈을 다 버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사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다음에 의료 사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우리 김 회장님은 어떠세요? 그 자해 공갈. 자해 공갈은 제가 뭐 옆에서 본 적은 없지만요. 그 의도해 가지고서 그런 거 비슷한 경우는 제가 제 친구 때문에 그 문제를 나서 가지고 같이 문제를 처리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13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술이 왼수네 이거. 술을 자주 먹던 시기니까 거의 매일마다 그때 대진에 유흥 가서 같이 술 먹다가 저는 일찍 나왔는데 그 친구만 그 유흥업소에 있는 여인하고 같이 이 차를 가기 위해서 포장마차로 가는 길에 차를 탔나 봐요. 여기도 음주운전? 그렇죠. 당연히 음주죠. 네, 2차 당연히 음주죠. 2차를 가야 되니까. 맥주나 술 한잔 더 먹으려고 가던 길에 그것을 누가 옆에서 보고서 따라온 차량이 있어서 저 음주운전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쫓아온 거구나. 예. 술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죠. 따라와가지고 차를 빡치기를 한 거예요. 고의로. 고의로? 그렇죠. 세게? 살짝만 해도 되니까. 네네네. 예, 음주에다가 뭐 그런 거 다 걸리니까. 음주에 혹시 그렇지. 모르는 부적절한 관계까지? 그거는 뭐 아직은 그 이후 일이니까 그것까지 아니고 일단 음주만 걸렸어도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런 거를 연출해가지고서 빡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서 제 친구는 일단 술을 먹었으니까 더군다나 유흥업소 여인도 옆에 있으니까 뭐 아무런 대응을 할 힘이 없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마침 또 저는 또 일찍 집에 가서 저한테 전화를 막 했는데 저는 이미 전화를 끄고서 그냥 안 받았고. 회장님 말씀 아니세요? 아닙니다. 회장님 말씀 같은데. 그리고 거기 어디예요? 저도 요즘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저도 한번 부업으로 좀 해보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아니 술을 먹고 나오는 것들을 다 포착해 오게 되니까 그런 술집이 많은데 뭐 유성이세요? 그렇지 유성이지.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되니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좀 원래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으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알았다. 또 우리는 또 불의를 보면은 참는. 지나가는데 불의를 보면 참는. 친구하고 괜히 같이 있다가 생일이니까 그런 의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갔죠. 갔는데 또 마침 딴 친구하고 그쪽에 있는 공주에 있는 제 친구하고 같이 가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 애를 썼죠. 그래서 어떻게 애를 쓰셨어요? 가해자들을 만난 거죠. 걔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걔네들은 돈을 얘기하지는 않죠. 자기 어렵동을 그 중에 그 새벽에 자기 일 때문에 돈 벌려고 그때 새벽에 나가는 길인데 누구는 아가씨하고 술 먹고 이런 와중에 자기 차를 쳤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 하니까 더 꼼짝 못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주 그냥 고난도 수법이죠. 심리전을 이용했네요. 상대의 그렇죠. 약점을 이용한 심리전. 그래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내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결국에는 봐줘라. 우리가 뭐 돈으로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해줄 게 없으니까 점점 호구화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 대화의 호구화. 네네. 네네. 한 번만 봐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저랑 딴 친구랑 위해서 협상을 한 거죠. 진짜 감동스럽다. 네네. 그때가 그래서 하다가 저녁 때 먹고 근데 그 친구들도 같이 있는 친구들이 슬슬 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이렇게 난데없이 이런 일 당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더 이상 한마디만 했다가는 뭐 그냥 화가 또 날 분위기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냐. 우리가 참 내 친구지만은 친구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죄인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돈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를 그러면은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보고 돈을 얘기하니까 그럼 한 5천만 원 줘라. 그렇게 돈이 있으면은 딱 그러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하다가 3천, 2천 내려가다가 당장 그때 제 친구가 그때 차에
천만 원이 있었어요. 어우 부자시네요. 차에 1,000만 원이 있고. 근데 마침 미리 돈을 가져가 가지고 이 현장에서 우리가 쇼부를 보자. 쇼부를 보자. 네. 해결을 하자. 돈 내놓고서 뭐 나중에 내일 또 만나게 가지고 돈을 얼마 주겠다 하면은 또 하루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 친구는 저 뒤에 가 있고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0만 원이다. 그때 10년 전,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도 큰 돈이죠. 1,000만 원은. 그 1,000만 원 앞에다 딱 내놓고 하니까 얘네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약점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그 친구분의 음주를 입증할 만한 게 없잖아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뭐 그때 뭐 경찰에 불러서 뭘 측정한 것도 없고. 경찰서에는 그날 가기는 갔죠. 경찰서에 갔다. 그러면 음주운전 걸리지 않나요? 걸렸죠. 그러면은 뭐 이미 벌장 다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네. 정식으로 수사하고 조사가 오기 전에 시간을 좀 벌었죠. 아,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 입건은 됐는데 입건까지는 아니고 네. 조사는 1차 조사는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일단 경찰에 딱 들어가면 사건이 들어가면은 10년 전이잖아요. 10년이 넘었고 네네. 당시는 뭐 그러니까 아는 사람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갔는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봐 해결할게라고 시간을 벌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예. 그 당시에는 뭐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네. 그 정도에 부탁할 만한 그런 성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경찰과의 커넥션이 있었다. 부탁을 했죠. 네네. 친분으로. 네네네. 친분으로 이거 나중에 입건이 되고 정식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좀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경찰 쪽에서도 그럼 일단은 합의를 하고 와라. 합의를 하고 오면은 훨씬 더 얘기가 부드러워지니까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벌었죠. 그 사이에 그날 저녁 때부터 그날 다음날 한 6시까지 그 사람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달래주고 뭐 미안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끝에는 마지막에는 1,000만 원을 앞에다가 내놓고서 봐줘라.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받았죠. 협상을. 일단 돈이 앞에다가 있으니까 더 얘기가 돼서 뭐 걔네들도 우리가 그 친구분이 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감춰야 될 게 많은 분이신가 봐요. 이미 경찰에 사건도 들어가긴 했는데 그걸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합의를 해야 했었다면은 사회자님 참 그 옆에 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을 왜 자꾸 이렇게 옆에 그 술집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술집 여자. 네. 그 술집 여자하고 뭔가 행위를 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레이드가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사장님은 그런 경우 있으면 아니 그냥 아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장님. 근데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도 해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뭐 그런 걸 다 잃을 수도 있고 또 널리 알려지면은 개인적인 그 명예가 상당히 많이 다운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그 정도 선에서는 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고요. 같은 사건 다른 해결. 네. 저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뭐 그분이 지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건 해결을 제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옆에 동석에 나이트에서 만난 뭐 아주 20대 여성을 태우고 가는 와중에 여기 에서 사고가 났어요. 차가 뒤집혔습니다. 디테일 아주. 빵 뒤집혔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살려달라. 지금 음주운전을 했는데. 밤이었어요? 네, 밤이었습니다. 딱 11시 한 반쯤에. 밤 11시 반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차를 때리고 그 차가 또 앞에 있는 택시를 때리고 이 차가 전복되면서 옆에 있는 차를 때리고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음주가.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일단 기절해 있는 척을 해라. 너 무조건 기절해 있어야 된다. 경찰이 와서 깨우든 뭐하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애는 빨리 택시를 태워서 보내라. 네가 거기서 뭐 신고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절을 해라. 무조건 기절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절하겠네. 그래서 그 친구는 기절을 하고 있었고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에 거기 보면 이제 전화가 막 눌려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전화번호 막 나한테도 전화가 왔길래 그 친구 왜 거기 있냐? 이런 사고가 났는데 당신 아는 분이야 해서 내 친한 친구인데 알았다 내가 가겠다. 제가 거기 갔어요. 이미 가니까 얘가 기절해 있으니까 119가 병원으로 저 싣고 갔더라고. 갔어요. 피를 뽑았더라고요. 제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깨웠어요. 야, 너 피 뽑는데 동의했냐? 기절해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피를 뽑았다. 피를 뽑아 갔다. 결국은 위법에 의한 피 수집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면은 그 동의 안 해주면 수술도 못 하고 그러네 응급 환자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상태일 때는 몰라도 이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어 들어왔고 응급실에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동의 여부. 네네. 그게 바로 맹점인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피를 뽑았으면 경찰은 사후 영장을 신청을 하든 누군가 보호자를 불러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난 뻔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치가 0.1군가 이렇게 나왔어요. 많지네요. 많지죠. 네. 뭐 보험 처리 뭐 다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상대방 건 되지만 얘 차는 또 자차도 안 되고. 대포차예요? 아니 대포차 아닙니다. 차 산지도 얼마 안 된 차였는데. 결국은 입건이 됐고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면허 취소 2년을 먹었는데 딱 검찰에서 날라왔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 피를 뽑았고 그리고 내가 출두할 때 그랬죠. 너는 무조건 맥주 3잔만 먹었다고 해라 경찰에 가서. 야 어떻게 맥주 3잔을 먹었는데 이렇게 많지가 나오냐를 항변을 해라. 예, 음주 뺐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 스토리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랬다면 뭔가 우리나라 법에 큰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이해가 믿든지 말든지 그럼 사회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뭐 전화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 당사자 기절하셨던 분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 어떠세요? 이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이해는 갑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해결하셨어야죠. 돈 싸들고 갖고 그러지 말고. 1,000만 원씩 싸들고 갖고. 1,000만 원? 예. 그거 줘 주세요. 제가 해결해드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액션을 그때 했는데 친구를 위하고 친구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한다는 그런 것이 목표라 1,000만 원 정도는 물론 그 친구가 나중에 한 달 뭐 바로 해서 고맙다고 대신 그런데 1,000만 원은 갚았지. 회장님 회장님은 그래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고 우리 박 사장님 쪽은 빵원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안 했으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기절을 했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썼으면은 사건도 해결하고 돈도 안 쓰고 이 얘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일이 발생하고서 어떻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뭐 소용없고.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나가가지고 얼마나 술도 취했고 당황해가지고서 그런 수습을 그때가 그때 3시경 됐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 청취자 여러분들 그거만 하나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안 하시면은 이런 경우는 당하실 일이 전혀 없고요.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행복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세우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시면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계신 경찰 여러분, 기절하신 분들 간지럼이라도 좀 태워보시던지 어떤 방법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회장님 발언 신청하셨어요. 괜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 그 친구는 아마 벌써 다 잊고서 지금 아주 그냥 건전하게 좀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고요. 그 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우리는 아무리 그 뭐 죄를 안 짓고 잘못을 안 지르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그런 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자기도 난데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자님 우리 캠페인 하시는 것 같아요. 사기와의 전쟁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FM 쪽으로 흘러가시고 사기와 전쟁에서 이제 무슨 회계하고 뭐. 네. 다음부터 출연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내 출연료 내나 그럼. 우리 이제 이게 교통사고 관련한 보험 사기 중에서 교통사고 관련한 걸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밖에 뭐 뺑소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교통사고 사기들 보면은 그리고 뭐 과잉 수리 조금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경험 있었거든요. 전에 살짝 상대방 차를 주차장에서 긁었는데 범퍼를 가시더라고요. 그냥 칠해도 될 것 같은데 범퍼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 다반사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 칠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그냥 칠하자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싫대요. 그냥 나는 갈아야겠다. 뭐 알겠다고 보험 처리해드리겠다고 해서 갈았는데 그분은 그 범퍼를 버려야 되잖아요. 왜 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공장에서 갖고 왔어요. 그거 갖고 왔고 아는 그 카센터 하는 분한테 드렸었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FM 쪽으로 살아가니 이게 세상이 이게. 그러니까 보험수가 올라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과잉술이나 이런 경험들은 혹시 어떠신지요? 뭐 근데 그게 사기겠습니까? 보험사에서 허용을 하니까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해야 사기인데 보험사가 그걸 허용하니 뭐 예를 들어서 범퍼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바꿔주세요. 이러면 또 그럴까? 그건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기가 아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요? 사기라기보다는 그 확실한 그 피해 사실이 있으니까 대신 그 피해 사실이 한 3이나 4나 많으면 5까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그 보험사가 허락하고 그 정비업체죠. 거기까지 어떤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5가 아니 7, 8, 9, 10까지 그러니까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한 그 관계들로 인해서 정비 업체하고 그 좀 큰 공장들 그리고 보험 그 보상하는 팀이나 어디하고도 뭐 사건 조사팀 이런 거 보면은 좀 이게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서로 가까워 그렇죠. 보여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디 공장 밀어준 거나 아니면은 네,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암암리에는 그냥 그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보험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내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정을 짓다 보면은 이게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아니, 이렇게 그렇죠. 최대한 단정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FM 있습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캠페인화되면 안 된다고요. 네. 이런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런 사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불합리, 부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감히 그냥 그 정도야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요새 정부가 얘기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적폐가 아닌가. 이야. 뭐 캠페인을 넘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는데요. 네. 우리 회장님도 그러시고. 그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그럼 이번에는 보험 사기 중에서 의료 관련된 거 있죠. 수리 이런 거 말고 사람이 다쳤거나 아니면은 병에 걸렸어요. 뭐 과거에 그런 보험 상품 때문에 이제 한번 남자들이 좀 이렇게 불편한 적이 있었죠. 뭐 10억을 받았습니다. 뭐 남편이 남겨주고 간 건데 젊은 보험 그 설계사가 와갖고 씩 웃고 있으면서 그런 광고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고 그 광고 내렸었거든요. 질병 관련해 갖고 어디가 아프면은 이제 보험금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갖고도 사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상해만 보험을 다 들었어요. 상해만? 네, 상해만.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죠?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 얘가 이제 운동선수 출신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상해보험을 잘 안 들어줘요. 잘 다치니까. 네, 국가대표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런 분들은 상해보험을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 친구도 이제 레슬링을 하던 친구였는데 미리 이제 상해보험을 쭉 들었어요. 근데 레슬링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자해를 하는 거죠. 자위를 해요? 자해. 아, 자해야. 깜짝 놀랐네. 자위는 뭐 거의 매일 할 때고. 아, 나 진짜 우리 회장님 때문에 웃겨서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어찌 됐든 장애를 받기 위해서, 장애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디가 막 없어야만 장애가 아니라 손가락이 1도만 안 굽어져도 장애인 거예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1도를 안 굽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1도를 안 굽혀져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 받았대요? 걔가 그때 한 7개인가 8개 보험사를 통틀어서 네. 1억 얼마를 받았어요. 손가락 1도로 인해서? 네, 1도로 인해서. 그래서 보험사도 변호사를 상대로 자기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싸웠고, 얘도 그 뭐죠? 변호사하고 손해사정인. 아, 네네. 네, 손해사정인 그리고 병원까지 전부 해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승소하는 걸. 그러니까 그 친구분은 원래 다쳐서 장애를 입은 게 아니라 그 장애를 입기 위해 노력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쳐서 장애가 입은 게 아니라 장애를 입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장애를 입은 거죠. 아, 김 회장님은 어떠세요? 이해하고요. 네.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얘기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해서 탔거나 아니면 피해를 조금 과장되게 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거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보험 회사에서 일반 서민들한테 보험을 듣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고 타니까 이렇게 보험을 들어라 하고서 보험을 보통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그렇죠. 청구를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뭐 가진 그 사유를 내 가지고서 그렇죠. 안 주는 그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더 큰 사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잘 주셨는데, 우리가 보험 들 때는 뭐 설계사분들 이렇게 통해서 들 때는 막 인생이 보장돼, 막 다 해결되고,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약관을 다 읽어보고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깨알같이 잔뜩 그치, 있어서. 옛날처럼.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사기예요. 아니, 명백한 사기죠. 근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는 개미들은 어떻게든 1도라도 꾸려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이에요? 보험업계에서는 거대 보험 횡포에 대한 독립운동 1도를 굽히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피해자가 모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뭐 법으로 소송을 하고 뭐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그냥 없는 서민들이라 재판 그 비용 기간을 못 따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피해적인 그 악습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보험회사가 우리가 보험 사기 하면은 사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나쁜 겁니다. 범죄고, 그렇게 해서 돈 이익을 취하는 건 나쁜 행위인데, 그렇게 보험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일반 그 선량한 가입자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도 보험회사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항상 수익 구조도 제일 좋은 것 같고, 보통 보험회사 건물들 사옥들 보면은 막 그쵸 유리에 막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가 보험 사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아까 박 사장님 얘기한 대로 1도를 굽히는 분들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떤 그 보상을 받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 끝으로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을 들지 맙시다. 전 보험 있던 걸 다 끊었죠. 정말로요? 예. 왜? 날 믿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땅을 사지 말라. 그렇죠.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다 해약해라. 알겠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은요? 아까 캠페인 하셨잖아요. FM대로 사시면 돼요. 음주운전 안 하고 보험 그런 사건이 와도 1도가 정말 다쳐야지 1도를 굽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근데 제 삶과는 좀 거리가 머니까 1도를 굽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본인은 한 5도 정도 굽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 그리고 매력적인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늘 뭔일 이슈 2부에서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과 함께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벌써부터 졸리네요. 양흥모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양모 차장의 수면제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호였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